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부동산 공법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요. 오늘은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교재 331조 도시군계 시설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도시군계 시설 파트에서는 앞에 도시군계 시설 사회라든가 시행 절차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입문 과정에서 다루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생략하시고요. 교재 332쪽에 2번 장기 밀집행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자, 이걸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시험에서 매년 지금까지 거의 출제됐던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이거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장기 밀집행 도시군계 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밀집행 도시군계 시설 부지 매수 청구 좀 길죠. 그래서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잠깐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죠. 시설 부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수 청구제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의 토지 위에 학교를 건설하겠다. 도로를 건설하겠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즉 계획에 의해서 이걸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시설을 앞으로 뭐라고 하냐? 도시, 군, 이제 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시설. 방금 전까지는 기반시설이었죠.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계획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학교, 도로, 공원을 건설하기 결정된 이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우선 갑은 말이죠. 갑은 이 토지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처분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처분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나중에 학교, 도로, 공원, 공항이 건설될 때 이 토지는 수용이 될 텐데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갑이 받는 게 아니고 을이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처분한 것은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에 갑이 건축물 하나 건축하고 싶다. 즉, 이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발 행위가 가능하냐. 자, 어떨까요? 저 시설분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 시설분에서는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요? 만약 여기다 건축물 건축이라든가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교, 도로, 공원, 공항이 건설될 때 이 토지는 수용당할 것인데 갑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겁니다. 이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은 토지보상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보상, 영업보상까지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갑이 이 건물을 꼭 필요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여기서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설 부지가 지정되면 시설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도시공개 시설부에서 개발행위는 안 된다, 금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돼버리면 갑은 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 사업이 시행되면 어차피 보상이 될 테니까요. 근데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계속 학교, 도로, 공원, 공항 이런 건설 사업을 시행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갑에게 이걸 사용도 못하게 금지시켜 놓고 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가 만약 10년이나 15년쯤 지나가지고 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시다. 그럼 15년쯤 지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갑이 보상을 받겠죠? 뭘 보상받겠습니까? 토지가격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도 보상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갑은 피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15년 동안 갑은 저걸 이용하지 못했잖아요. 이용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5년 동안 기다리고만 있었지 않습니까? 낭비해버린 시간, 낭비해버린 세월, 여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이 갑이 우리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지금 15년 동안 이용도 못하게 막아놓고 왜 여기는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지난 15년 동안 이용도 못하게 금지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유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해서 소위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국토개혁법이 2002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 제도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면서 이 법에서는 이제 손실보상을 갑에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갑에게는 직접 손실보상을 하라는 규정을 직접 둔 게 아니고 손실보상에 가름하는 조치, 손실보상에서 가름하는 조치를 뒀는데 그게 만약 바로 이 매수청구제도입니다. 이제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갑이 지방자치단체 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청구해서 매수해주라는 제도죠. 이런 제도를 두게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제도가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운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하나 때문에 사실상 국토개혁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그래서 매년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이 토지를 갖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은 어떤 경우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요건을 좀 간단히 보죠. 먼저 매수 청구 요건은 첫째, 장기 미집행이 된다. 장기 미집행해야 돼. 미집행. 장기는 몇 년이야? 10년을 얘기합니다. 미집행은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 부지가 결정되고 10년이 넘도록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0년 넘도록 시행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두 번째, 지목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지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든가 또는 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매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손이라든가 잡종이라든가 매수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지목이 대였던 경우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렇다면 농사라도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농작물에도 경작을 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인데 사용을 못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경우만 매수 청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지목 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는 누가 하냐? 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겠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매수를 청구하냐?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합니다. 매수 의무자. 그럼 여기서 매수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말이죠. 그 지역에 6개 지역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6개 지역장이 저기다 학교라든가 도로, 공원을 건설해도 처음에 입안을 했거든요. 입안권자 매수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 시행자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자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 이때 뭘 매수를 청구하냐? 매수 청구의 대상은 말이죠. 대상은 첫째는 뭐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그 외에는 정착물까지 매수를 청구합니다. 토지, 건축물, 정착물까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 건축물, 정착물까지. 그런데 이 매수 청구는 법적 성격이 말이죠. 법적 성격이 형성권이 아니에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형성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하면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형성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법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매수 청구권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권리가 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를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법상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청구권은 봐야 되고 매수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매수 의무가 없다. 그럼 매수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됩니다. 결정 통지를 하게 되고 매수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하겠다, 매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얼마 이내? 6개월 내에 해야 되고요. 매수하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매수는 뭘로 하느냐? 원칙은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현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이 막대한 돈을 매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소위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도시군계 시설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시설채권. 그래서 현금이나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어떻습니까? 매수에 불응했다. 불응. 다시 말해서 매수를 못하겠다 하는 거죠. 또는 매수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도 2년에 매수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매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거나 또는 2년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 갑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가 없죠. 매수도 안 해주면서 건축물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 갑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아서 여기 뭘 건축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앞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두 번째,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2종 근생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 2종 근생 중에서 몇 가지는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같은 거라든가 음식점 같은 것들 또는 뭐 안마시설소라든가 이런 것은 안 돼요. 안마시설 같은 것들. 자, 그럼 3층의 단독주택, 3층 제1종 근생, 3층 제2종 근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3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됐다 합시다. 3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됐으면 단독주택 건축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전히 도시원계 시설부지죠.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게 철거된다는 겁니다. 철거돼도 이거 보상을 해줄까요? 보상 안 해줄까요? 이건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3층까지만 건축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집행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면 시설 부지가 뭐가 되냐?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시설 부지가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시설 부지가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이상 저희는 도시연계 시설 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시연계 시설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때요? 여기는 학교, 도로, 공원 부지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자유롭게 건축물, 건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도시연계 시설 부지에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몰됐다고 그러죠? 일몰제라고 합니다. 일몰제. 자, 이게 장기 미직행 도시시설부지 매수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지목이 대인 경우입니다.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의 매수를 청구한다. 뭐를?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정착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이건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고 만약 통지했으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매수는 현금으로 매수를 하든가 도시연계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때 도시연계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 의무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불응했다. 매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거나 매수하겠다는 결정을 해놓고도 매수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3층의 단독주택, 3층의 제1종 근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축이 됐다가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전부 다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는데 철거하되 여기는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2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이 만에 그 다음 날에 실효가 돼버립니다. 이걸 시설부지 일몰제라고 해요. 자,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연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연계 시설부지 매수 청구는 사실 이런 제도가 존재하기 전 2002년 이전의 상황에 비추면 대단히 좋은 제도고 획기적인 제도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할 점은 이 제도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매수를 청구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10년 동안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지루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10년 갖다 기다렸다 매수를 청구했더니 또 매수를 해주는 것이냐? 꼭 매수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해주면 또 거기다 3층의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또 10년을 썼어요. 그랬더니 20년이 경과된 다음날에 뭐라고 한다?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는 얘기죠.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면 여기는 보상을 해줄까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봤죠. 지난 10년 동안은 전혀 이용을 못했고 또 지난 10년 동안은 13층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10년을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목이 대인 땅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을 짓고 싶었는데 고층 빌딩이 아니고 거기다가 3층짜리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10년 썼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10년 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몸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시간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제도고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10년이 경과했을 때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이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소위 해제 권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해제 권고 제도.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하는 제도가 생겨났어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연계 시설부지 매수청구 이 제도는 우리 시험에서 매년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청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 제도도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제도는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2002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년 출제가 돼 왔어요. 올해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출제 빈도 100%입니다.
그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은 중요한 제도이고 작년에도 제가 이 제도는 반드시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된다 몇 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올해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면서 마지막 제가 소위 백선 문제라고 해서 출제해드렸던 문제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무엇이 얼마나 규제가 완화되느냐, 이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깊은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가 정확하게 올해 나왔었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을 때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데 그 완화된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를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고 또 제가 백선 문제에서도 출제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제도입니다. 우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게 어떤 제도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비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우선 어떤 제도가 나오면 그 제도가 왜 나오게 됐는가 배경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야만이 그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은 왜 나왔는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서울에 중심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종로 사거리입니다. 여기 A, B, C, D 이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다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A, B, C, D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자죠. 상당한 부자가 되겠네. 저게 중심 상업지역에 가장 땅값이 비싼, 그것도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황금의 요지의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땅을 단 몇 평을 가지고 있어도 수억 재산 또는 그 이상의 재산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부자죠. 부러운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건 뭐에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뭐에 달려 있다? 그 토지의 호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위반되지 않으면 A, B, C는 저기다. 어떤 건축물이라도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중심상업지역의 규제가 강한 지역입니까? 약한 지역입니까? 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가장 약한 지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심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저기다가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독주택을 건축을 못할까요?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을 못할까요? 웬만하면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다만 여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하고 자제한다면 모르겠으나 마음만 먹으면 여기다 어떤 곳에서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규제가 가장 약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가운데서 규제가 오히려 강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라든가 전용 주거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규제가 강한 것이지 중심상업지역은 마음만 먹는 어떤 건축물이라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뭘 건축할까요?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A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뭐라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어떤 생각을 하냐? 평소 A의 꿈은 실내 포장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다. 작은 1층짜리 허름한 집이나 하나 건축해놓고
여기다 실내 포장마차를 하겠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B는 여기다 어떻어? 그래. 그럼 나는 여기다 어때? 비디오 방이나 하겠다. C는 여기다 야채 가게나 하겠다. D는 여기다가 만화방이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건축물 건축해서 써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서 쓰게 되면은 이 지역은 중심 상업지라는 지역이 한 도시의 얼굴 역할은 얼굴마담 지역입니다. 그 얼굴마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마담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망가져 버린다. 이런 경우에 적어도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얘기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현상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다 지정해버리는 게 뭐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게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에요.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걸 뭐라고 하냐? 종전 우리가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종, 2종이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만 실무상에서는 지금도 1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일명 뭐라고 보면 되냐? 상, 세, 계획구역. 상세 계획구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라는 표현을 쓰시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상세라는 표현은 자세하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앞으로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겠습니까? 일종의 상세계획이죠. 상세계획. 이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게 한 상세 계획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에서 뭐가 결정되냐? 제일 먼저 건축물의 위치가 결정돼요. 여기다가 백화점을 건축하세요. 여기는 호텔을 건축하세요. 여기는 학교, 여기는 병원, 여기는 심지어는 건축물의 위치, 심지어는 건축물의 색채까지도 저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상세한 계획이 결정되면 이제 앞으로 값 A, B, C, D는 이제 이 중심 상업적이라는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상세계획, 상세계획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은 규제가 이 중심 상업보다 훨씬 더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완화. 왜 완화가 되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ABC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도 있을 만큼 있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상세계획이 지정되는 순간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반대급부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준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손안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상대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갖다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여기서 어때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토지 이용이 합리적이죠. 합리화. 도시의 기능이 증진되고, 그렇죠? 미관이 개선되겠죠. 그러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확보. 이런 의미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이 지어낸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해. 상세계획구역. 물론 여기서 우리가 3년 이내에 지구단위 결정을 시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만약 지구단위 결정을 시해야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단위권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어버립니다. 실효. 반면에 지구단위 결정을 시해야 됐다. 그럼 앞으로 모든 규제는 앞으로 저희는 모든 규제는 뭐 해야 한다? 용도지가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지역에서 지원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처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제도 도입됐을 때는 바로 1종 상세계획구역 이 제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온 것이 비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오게 됩니다. 비도시적. 자, 도시적을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적은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땅이 없는 겁니다. 개발할 만한 땅이 없는데 도시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도시지역에서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다고요. 뭐 할 만한? 개발할 만한 땅. 그러면 도시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 공장도 건설해야 되겠고, 자, 아파트도 건설해야 되겠고, 공장도 건설해야 되겠고, 그러죠? 그런데 더 이상 도시에서는 어디를 찾아봐도 아파트라든가 공장을 건설할 만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비도시적.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죠.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종 지구단위 계획은 왜 나왔느냐? 연 목적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형이 있어요. 주거형. 두 번째, 산업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 휴양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아파트나 주로 연립주택을 건설하자 하는 것이 주거형이고요. 공장을 건설하자. 이게 산업형이고요. 여기 어떻습니까? 관광지를 개발하자. 관광지. 관광지를 관광 휴양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도시적 내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아서 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왕이면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서 그 안에다가 아파트 건설도 하도록 하고 공장 건설도 하도록 하고 또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종 지구단위 크게 주거형,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목적, 산업형, 공장 건설 목적, 관광, 휴양형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2가지 주거형과 산업형만 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도시적인 비도시적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는다 그랬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 첫째,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우리가 비도시적 하게 되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3개 되겠잖아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런데 이 3개 지역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어디?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해.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이 최소한 그 지역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거기가 생산 관리지역이거나 보전 관리지역이면 가능합니다. 생산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또 두 번째, 개발이 안 되는 어떤 지다 개발, 지능, 지구를 지정해. 개발지능지구. 우리가 용도지 가운데서 개발지능지구 대표로 규제가 완화된 줄 알았죠. 이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도시지역 가운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든가 아니면 개발지능지구이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실제 한번 지정 한번 해볼까요? 첫째,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에다가 여기다가 지구단위계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 두 번째, 이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면 개발이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뭘 좀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공장 건설하고 싶어, 공장 건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고요. 아파트. 두 번째, 농림지역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뭘 정해주냐? 여기다가 개발, 지능, 지구를 지정해 줍니다. 개발 지능지를 지정해 주고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죠? 그 위에다가 지구단위계 이렇게 또 지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다 맞아. 공장 건설을 하도록 하자 이 말이죠. 하나 더. 이번에는 이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개발이 안 되죠. 개발 안 되면 여기를 개발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또 뭘 정한다? 개발, 지능, 지구를 정해줍니다. 개발, 지능지를 지정해주고 그 위에다가 뭘 정한다?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경우죠. 주로 이게 뭐다? 자연환경 보전이니까 여기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관광지. 그래서 이게 주로 뭐다? 주거형. 이게 무슨 형? 주로 산업형. 이게 무슨 형? 관광, 휴양형이다 말이야. 휴양형. 자, 이게 우리가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정이 되면 여기나 또는 여기나 또는 여기나 전부 얼마 이내? 3년 이내. 또 뭘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그러면 지구 단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 3년 이내 지구 단위 수립되지 않았으면 3년 경우는 다음 날 뭐가 된다?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토지 실무를 하면서 말이죠. 토지 실무를 하면서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완화된 지역이니까요. 문제는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었다 해서 그냥 그걸 갖다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토지를 보고 가서 행정관청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3년이 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으면 이미 그것은 실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효가 되어버렸으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뭐냐?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어보면 거기 아직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실효가 됐으면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서 확인해서 전부 다 그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토지용 계획 확인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을 땐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으면 지구 단위 수립됐는지를 확인하세요. 행정관청에 들어가셔서 그 지번을 대시고 여기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얌전하게 얘기하세요. 괜히 또 인상 쓰고 얘기하지 마시고 좋게. 그러면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용어들을 쓰시게 되면 일단은 그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 여러 번 얼굴을 쳐다볼 겁니다. 아, 이 사람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이네. 뭔가 좀 대충 그런 사람 아니네.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열람 이런 용어 자체가 보통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고?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하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로 확인하면 돼요. 이걸 갖다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 내용을 갖다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좀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해서 복사비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시겠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여기도 지구단위 수립이 됐다. 그럼 앞으로 모든 규제는 뭐에 따른다?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다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된다는 얘기는 계획관리죠. 적용 안 되는 이야기예요. 또 농림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적용하지 않아요. 자연환경 보전죠.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호적을 뜻하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죠. 그 호적을 보충하는 것이 용도지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는 단순한 호적의 보충 정도가 아니라 호적을 거의 바꿔버릴 수 있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우리는 호적은 혼자서 이모저로 절대 바꿀 수 없지만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으면 호적이 바뀐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호적이 어떻게 바뀐다? 아주 좋게 바뀐다.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옛날 뭐 조선이 무슨 서생 같은 사람이 일단 뭐 장원급제해가지고 암행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도는 일단 좋은 겁니다. 규제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구단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구단위도 마찬가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가장 큰 특징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만은 실제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시면 사실은 지구단위 굉장히 좋은 제도다. 또 재밌는 제도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 하면 크게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두 번째,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왜 나왔다? 상세계획이다. 도시는 어차피 개발이 가능한 점.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운데서 지정되는 지역은 대부분 어디냐? 여기가 개발 예정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개발 예정지역을 찾아서 그 개발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하되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자. 그래서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상세계획구역. 서울의 종로, 사거리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을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땅이 없다. 워낙 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도시지역 뭐가 필요하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공장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데 그걸 건설할 만한 땅이 도시지역은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럼 비도시지역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을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서 아파트 건설도 하도록 만들고 공장 건설도 하도록 만들고 관광 휴양지도 개발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취지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도시적이든 비도시적이든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면 대전제가 뭐냐? 거기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절대 지정할 수가 없어요. 도시적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같은 데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고요. 반면에 비도시 지정되는 경우도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개발진흥지가 지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여기다 개발진흥지가 지정됐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 농림지역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 위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을 땐 특징이 뭐다?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오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오셔야 되는 여부를 확인해라.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앞으로 규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규제는 대폭 완화된 내용이다. 그러나 만약 3년이 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면 3년이 경과된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가 돼버린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만 보시고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분명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실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여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도를 여기서 이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공개 시설분 매수 청구권 제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항상 중요한 것은 암기가 아니고 전체 취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네.